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문제 설정까지 했습니다. 모든 조사 연구를 할 때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문제 설정입니다. 문제 의식이 없고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진행할 수가 없죠. 자, 다음에는 가설입니다. 가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내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내세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확정된 답은 아니죠. 임시적인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장.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임시적인 답이에요. 자, 그런 이 임시적인 답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리서치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이 설계를 했으면은 이제 이 가설에 맞게끔 이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정확한 데이터로 말미암아. 그래야지만 이 답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측정,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연구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설정부터 볼게요. 모든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연구 문제의 설정에서 시작을 하겠죠. 자, 여기서 연구 문제란 과학적인 탐구의 방법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지적으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연구 과제가 되고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정말로 이게 어떻게 과학적인 탐구의 방법으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적으로 자극을 유발하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연구 문제의 설정이다. 문제 설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니까. 다른 거 연구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뭐 의료에 대해서 연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지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사회복지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주제를 잡는 게 필요하겠죠. 사회복지와 관련된 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사회복지하고 관련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빈곤 문제라든지 또 범죄 청소년 비행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 그리고 보건, 의료 문제, 알코올 남용과 약물 중독, 실업 문제, 노동 문제, 농촌 문제, 연구 주제는 우리 사회의 사회 문제에 착안하면 다양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사회복지니까 노인 문제라든지 아동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문화 문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연구 문제가 주어지고 개념들이 주어지면 개념적 그리고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개념들이 구체화되며 가설이나 분석 단위, 변수 등이 등장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거나 자유로운 사유를 통해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됩니다. 기술이라기보다는 생각과 고민이 요구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선행연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안 써봤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 설정이라는 거는 제가 논문도 써보고 했지만은 선배들 얘기도 듣고 그러면 문제 설정이 한 논문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만큼 이 문제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제를 정하는 것이. 주제를 한번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합당한 주제가 될 것인가, 내가 연구하는데 그 주제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 주제를 생각했다가 또 갑자기 또 이 주제가 생각나고, 아무튼 지금도 제 주변에 논문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제 하나 정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정한 사람이 있어요. 벌써 한 학기가 지났는데도 작년에 끝나야 되는 학기인데도 논문 학기 한 학기 벌써 지나가는데 못 쓰고 있고 주제조차도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보게 된다면은 논문 주제 정하는 건 정말로 어렵고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논문 주제가 내가 주제만 딱 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이 주제가 진짜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돌려봐도 합당하고 채택될 그러한 주제가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주제 정할 때 제일 먼저 의논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도 교수님입니다. 지도 교수님한테 이 논문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고 일단 보여주고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도 교수님들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논문은 주제에 맞지 않겠다. 이 주제는 글쎄 조금 안 어울리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또 다시 찾아야 돼.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해서 주제를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논문 쓸 때 이 주제를 못 정해갖고 정말로 많은 애를 먹었어요. 몇 날 며칠 밤도 새고 막 그랬는데도 주제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주제를 정한다는 게 일도 안 되지만 주제도 안 되고. 그래서 3일간 휴가를 해서 저는 이제 회사에 수련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고 수련관에 가갖고 도고 온천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3일 동안 진짜 진짜 들어가서 밥 먹고 씻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고 텔레비도 안 보고 그렇게 해서 겨우 하나 정해갖고 왔더니 어, 그 주제까지는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안 풀리고 막 그래서 한 번 더 휴가를 가서 한 번 조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과정을 겪었고 그만큼 주제 설정하는 게 어렵고 문제 설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도 나온 거 보면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 문제 설정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선행 연구라는 거는 내가 주제를 정할 때에 앞에 연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 연구했던 학자라든지 박사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연구했던 그 자료를 다 이렇게 한 3, 40명 정도의 자료를 요약을 해봐야 돼요. 논문이나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의 주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조사 모형은 또 어떤 것이고,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한 두세 줄 정도를 쫙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선행 연구라고 하거든요. 이 선행 연구가 제대로 되면은 정말로 좋은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논문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들마다 선행 연구를 해야 된다. 선행 연구를 정리를 해라. 이게 처음 내리는 그러한 지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교재에도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제 설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도 선행 연구라는 그, 그 중간에 그게 또 들어가요. 그래서 선행 연구에는 이러이러한 논문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주장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그게 또 한 몇 페이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만큼 문제 설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꼭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다. 첫 번째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과정은 가설이죠. 가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설이라는 것은 연구 문제에 대한 임시적인 답이라고 했습니다. 임시적으로 내가 정한 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번 1교시인가요? 예.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빈곤 가능성이 줄어드는가? 자, 이게 이제 가는 연구 문제죠. 줄어드는 가가 있으면 연구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설이라는 거는 내가 답을 정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빈곤 가능성이 줄어든다. 딱 결론을 했죠. 답을 내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가는 연구 문제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 하면은 이게 가설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가설이라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어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뭐야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 독립변수는 뭐고 또 종속변수는 뭐냐? 요거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나는 이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라는 건 뭡니까? 내 주체적인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독립변수라고 하고 이쁘다, 밉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나에 따라오는 거죠. 종속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즉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과관계가 있는 관계를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이 둘의 관계를 뭡니까?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이쁘다 했는데 또 만약에 하나 여기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 툭 생겼습니다. 나는 뭐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 이쁠까요? 화장을 해서 이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는 이쁜데 어떻게 해서? 화장을 해서. 요게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의 관계가 많이 이어지는 거 됩니다. 여기는 이게 이제 매개 변수. 왜? 화장을 했기 때문에 이뻐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매개가 들어갔다. 매개체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독립변수, 매개변수, 뭐 통제변수 이렇게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가설은 뭐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어떠하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를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독립변수, 교육 수준이죠? 예.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뭡니까? 빈곤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높아지면 빈곤이 줄어든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빈곤이 줄어든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뭐는 어떻다 이런 거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자 가설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조사 설계는 연구 문제와 가설이 결정된 후에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의 논리적인 설계를 할 것인가, 그에 따른 또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지 검토해보고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이제 결과치가 많이 틀려질 수도 있고 또 이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도 뭐 리서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패널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 수집할 때 논문 쓰고 그럴 때에 그런 거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건데 연구 목적과 이제 실행 가능성에 비추어서 적절한 디자인과 자료 수집 방법이 결정돼야 합니다. 크게는 이제 양적 연구 방법과 또 질적 연구 방법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이거는 2교시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에는 양적이 있고 질적이 있다.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은 주로 양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은 질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양적 연구 방법은 실험이나 비실험, 횡단 연구나 종단 연구. 횡단 또 용어가 또 새로 나오네요. 횡단은 뭡니까? 옆으로 횡이죠. 종단은 뭐예요? 일렬 종대 세로죠. 횡단은 가로, 종단은 세로. 즉 이거는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자, 이런 관계에서의 모든 사회적인 흐름은 어떤가? 이거는 이제 종단 연구가 가능하겠죠. 근데 횡단 연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들의 특성이라든지 이 모든 사회적인 흐름, 요거는 이제 횡단 연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세대에서 이루어진 건 횡단, 그리고 세대를 아우러서 이게 줄로 세우는 것은 종단, 이런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들이 많이 보는 거는 횡단 연구를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세대를 아우르는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서베이나 설문지 조사하는 거죠. 관찰, 문헌 이런 것 등을 통한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패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구조사라든지 뭐 고령화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패널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뭐 전수는 아니지만 표본을 추출을 해서 전 우리나라에 속한 인구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그 패널 거기에다가 협회 이런 데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질문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자기네들이 뭐 논문 쓰고 그럴 때 요양원이면 요양원 가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뭐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조사할 때는 다 일일이 써야 되죠. 일일이 써야 되면 일일이 찾아가서 그걸 서명을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또 그냥 누가 해줍니까? 요즘 같으면 귀찮고 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주죠. 다 한 장 쓸 때마다 뭐 볼펜을 하나씩 준다든지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00장 이상을 써야지 조금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지. 뭐 한 4, 50명? 그거는 전혀 소용이 없는 조사라고 볼 수가 있고 소용이 없는 그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건 서주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논문을 쓸 때는 500명 이상의 자료를 조금 이렇게 공신력 있다, 객관성 있다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간이나 이런 게. 근데 이 패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라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또 무료로 추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그 시간상이나 모든 게 다 이 패널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질적 연구 방법이 또 있겠죠. 질적 연구 방법은 인문학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 상황이 가지는 독특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자료 수집이 특별히 구분되진 않지만 근거 이론이나 사례 연구, 그 다음에 민속지학 등의 방법에서 조금씩 다른 양상들을 나타내는 게 질적 연구 방법이다. 자, 그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교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거예요. 양적 연구에는 이론적인 근거와 실증주의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실증주의. 요거는 결과지향적, 조사 결과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가설과 이론의 검증이 목적이었고 연역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양적이니까 이응이니까 연역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실제를 가정을 하고 인간 행동의 규칙성, 안정성을 중시를 합니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연구자는 이제 관여를 하지 않죠. 그리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양적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이응. 외부로부터의 설명, 외부자적 관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정형화된 척도를 사용하고 가치 중립적, 질문지나 실험, 구조화된 면접과 관찰, 통계를 사용한 양적 분석이 됩니다. 확률 표본 추출이 사용되죠. 표본 추출 크기가 큽니다. 아무래도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반해서 질적 연구라는 것은 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는 없고 좀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 근거는 현상학, 해석학이고 이건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 질적은 그리고 이론의 개발이 목적이었고 귀납적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있다. 질적인 귀납적입니다. 경험적인 거죠. 상호 주관적이고 구성된 실제를 가정한다. 인간 행동의 가변성, 역동성을 중시를 합니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요.
조사 결과의 일반화가 곤란하다. 이거는 일반화가 곤란합니다. 아무래도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질적 연구는 의사들의 그 경험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연구와 그것을 어, 그 연구 때문에 연구를 가치를 인정을 해주지만 그게 일반화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건 내부자적 관점이죠. 아무래도 의사가 연구를 하려면 내 주관적인 내부자적 관점이고 연구자의 준거트를 사용하고 가치 개입적, 심층 면접이나 참여 관찰, 문서 연구, 해석적, 서술적 분석 이거는 비확률입니다. 양적은 확률 표본이고 몇 군데에서 여기 5개, 여기 5개 이렇게 딱딱 하지만은 질적 연구는 확률이 없이 비확률 표본을 그냥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표본 추출 크기가 작죠.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자일 수는 없기 때문에 표본 추출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논문 쓰고 그럴 때는 이쪽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난해한 과정이었고 이거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일반화하고 객관화하기 때문에 또 표본 추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측정이네요. 자, 그럼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측정은 연구 문제와 가설에 포함된 개념이나 변수들을 개념화와 조작화를 통해서 경험 가능한 것으로 치환하는 작업. 이 조작하라는 거 뭐예요? 수치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를 돌려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10대에서 20대는 1, 20에서 30은 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걸 다 일일이 쓸 수가 없죠. 이걸 조작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1로 규정을 하고 이건 2로 하고 이건 3으로 쓰자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이게 조작이 나쁜 조작이 아닙니다. 예,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작을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 표본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빈곤 주제로 해서 논문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빈곤이 연구의 주요 개념이 되었다면 빈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개념을 시켜야 되겠죠. 이 개념화야 시켜야 되는 거고 어떤 사실들을 관찰하면 그것이 파악이 될 수 있을지. 자, 빈곤의 기준이 뭡니까? 뭐 최저생계비 이하 이런 식으로 하든지 만약에 빈곤이 만약에 월 수입이 50에서 100만 원 그럼 1, 100에서 200, 2, 200이 300까지 가면은 빈곤은 아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1, 2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조작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 분류에서 완전한 수량에 이르기까지 현상을 다양한 단계로 측정하는 것이 이제 가능을 하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측정에서 가장 큰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의 가능성을 믿고 그 측정의 결과를 각종 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반면에 질적 연구에서는 측정 결과의 활용에는 관심이 없대요. 오히려 측정 과정 자체의 주관성과 맥락 이런 것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조금 그렇죠? 예. 자, 앞에서 지적했듯이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그 다음에 비판주의에 따라서 또 연구 방법이 확연히 구분되죠. 패러다임이죠, 이게. 그래서 연구 방법 패러다임에 따라서 확연히 구분이 되고 측정에 대한 태도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측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정, 요거는 알고 계시죠. 질적 연구는 측정 결과에 뭐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주관성 및 맥락, 과정, 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양적 연구는 뭡니까? 결과를 각종 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대부분 양적 연구 결과가 좋아야지만이 채택이 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데이터를 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다. 다른 자기들이 쓰려고 하는 논문에다가 그것을 인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아무튼 사회 문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이 특정 결과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이렇게 하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거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게 바로 이 양적 연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벌써 3월 21일 상당히 여러분들 개강하고 벌써 이제 20일이 넘었는데요. 이제 조금 혼란기는 접어들고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꽃피는 봄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제가 녹음하는 이 시간이 춘분인데 봄의 기운이 만끽하고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봄의 기운대로 좀 더 이렇게 활동적으로 생활해 주시고 근데 아직도 코로나는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조심을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했어요. 일주일 동안 편안히 잘 지냈어요.